여보, 왜 이제야 나타났어요? 당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태양그룹의 로비 한가운데 차가운 얼음공주로 불리는 한서연 회장이 생전 처음 보는 낯선 남자의 손목을 붙잡고 내뱉은 말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녀가 여보라고 부른 남자는 100번째 면접을 보러 온 흑수저 취업준비생 강민준, 지방대 출신의 낡은 정장 차림, 누가 봐도 태양그룹과는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다. 그 남루한 옷 속에 감춰진 민준의 진짜 정체를. 그리고 그가 바로 15년 전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었던 거대한 사건의 중심에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사실을 말이다. 이 기묘한 만남은 거대한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마음정거장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갓 대학을 졸업한 저는 100곳의 회사에 이력서를 냈지만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 온 곳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젊은 여자 회장님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보, 왜 이제야 나타났어요? 저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태양그룹의 마천루 같은 본사 건물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꽉 쥔 이력서는 이미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너덜너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한여름도 아닌데 머리 위로 쏟아지는 햇살은 마치 제 낡은 셔츠를 태워버릴 듯 뜨거웠습니다. 대학 4년 내내 입었던 어깨 부분이 해진 바로 그 셔츠였죠. 오늘이 제 100번째 면접 도전이었습니다. 이전의 99번은 모두 차가운 거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은 이력서를 보지도 않고 문전박대를 하기도 했죠. 제 이름은 강민준, 25살. 명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가진 것이라곤 가난한 시골 출신이라는 꼬리표와 아무런 인맥도 없다는 현실뿐이었습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는 지병으로 계속 앓아누워 계셨고 약값 한 푼 한 푼이 모두 제 졸업장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찌나 잔인한지 왜 이렇게 불운이 저를 계속 따라다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떤 회사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밝은 목소리로 면접을 약속했다가 다음날 아무런 설명도 없이 취소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마치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벼랑 끝에 내몰린 기분이었습니다. 태양그룹은 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까다로운 채용 기준으로 유명한 서울의 초일류 대기업. 저 같은 사람에겐 어림도 없는 곳이란 걸 알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기에 마지막으로 부딪혀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막노동이든 공사장 인부든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서 어머니께 보내드리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저는 거대한 로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에어컨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공기가 바깥의 열기와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저를 소름 돋게 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이며 값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는 세련된 직원들 사이에서 길을 잃은 초라하고 마른 청년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막 입을 열려던 순간 로비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내뒀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 쪽에서 압도적인 기세를 풍기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선두에 선 것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큰 키에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정장은 그녀의 권위를 보여주면서도 치명적인 매력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각처럼 아름다운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얼음 여왕처럼 차갑고 도도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태양그룹의 최연소 회장 한서연이었습니다. 재계의 얼음 마녀라 불리는 여인이었죠. TV나 경제 잡지에서 본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길을 비키기 위해 옆으로 비켜서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한서연 회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제게 똑바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가 걸음을 멈추자 뒤따르던 수행원들도 모두 멈춰섰습니다. 제 심장이 가슴속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공간은 고요해졌습니다. 그녀는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를 내며 제게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손발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죠. 아마 제가 길을 막았거나 제 남루한 행색이 고귀한 회장님의 심기를 거스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사과하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한서연 회장은 제 바로 앞에 섰고 은은한 제스민 향이 제 코를 스쳤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이마부터 턱까지 훑어보던 시선은 제 두 눈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갑자기 그녀가 제 손목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넓은 로비에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 왜 이제야 나타났어요? 당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로비 전체가 경악의 탄성으로 술렁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마치 제가 외계인이라도 되는 듯 제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눈앞에 낯선 여자를 멍하니 바라보며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아니면 이 여자가 미친 걸까요? 저처럼 가난한 흙수저가 어떻게 이런 대단한 여자 회장의 남편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황급히 손을 빼려 하며 더듬거렸습니다. 회장님,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강민준이라고 하고 여기에 면접 보러 왔습니다. 회장님을 뵌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서연은 제 손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움켜쥐었고 그녀의 손톱이 제 살을 파고들어 아팠습니다. 그녀는 주변에 서 있던 거구의 경호원들을 향해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내 남편을 잡아. 당장 회장실로 끌고 가. 절대 도망치지 못하게 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 4명이 저를 철벽처럼 둘러쌌습니다. 제 안에 생존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무술 동작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평범한 정원사였지만 제게 무술을 가르칠 때만큼은 누구보다 엄격하셨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서며 가장 가까운 경호원의 팔을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반동을 이용해 틈을 비집고 문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이들은 길거리 깡패가 아닌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전문 경호원들이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다른 2명의 경호원이 제 팔을 뒤로 꺾어버렸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날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저의 모든 저항은 그들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을 뒤로 한 채 엘리베이터로 끌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장 날라요. 한서연은 팔짱을 낀 채 엘리베이터 벽에 기대어 눈도 깜빡이지 않고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자 그녀의 얼굴에서 얼음장 같던 냉정함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극심한 불안과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경호원들에게 손짓해 제 팔을 조금 풀어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 귓가에 대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까의 위험 있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해요. 무서운 거 알아요. 하지만 제발 제 말 좀 들어줘요. 이렇게 해야만 당신 목숨을 구할 수 있어요. 혼인신고서에 사인하든가 아니면 이 문을 나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든가 선택해요. 그녀의 말은 제게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목숨을 구한다고요?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다니? 저는 그저 일자리를 구하러 온 가난한 취준생일 뿐입니다. 누구에게 원한을 살 만한 일도 없는데 왜 이런 생사가 걸린 문제에 휘말리게 된 걸까요? 하지만 그 순간 한서연의 눈에서 저는 진실한 공포와 간절한 애원, 그리고 숨겨진 깊은 슬픔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단호하면서도 마치 온 세상의 비밀을 담고 있는 듯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 저는 모든 저항을 멈췄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최고층에서 멈췄고 저는 거대하고 호화로운 회장실로 밀쳐졌습니다. 광택이 나는 고급 원목 책상 위에는 이미 혼인 계약서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붉은 인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서연은 책상 주위를 돌며 원래의 차가운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펜을 내밀었습니다. 사인해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내 법적 남편이자 나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는 거예요. 당신은 돈, 권력, 원하는 모든 것을 갖게 될 거예요. 그 대가로 내 지시에 따라야 하고 내 곁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면 안 돼요. 저는 펜을 쥔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질문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왜 지금인가? 고향에 계신 늙은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내가 죽으면 어머니는 어떻게 사실까? 만약 사인하면 내 인생을 이 낯선 여자에게 팔아 넘기는 것이다.
사랑 없는 결혼, 무서운 비밀로 가득 찬 삶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하지만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본 그녀의 간절한 눈빛과 죽음을 언급할 때 느꼈던 오싹한 감각을 떠올리며 저는 이를 악물고 펜을 움직였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잉크가 새겨지는 순간 저는 제 인생을 이 도시에서 가장 강력하고 비밀스러운 여자의 운명과 함께 묶어버렸습니다. 제가 사인을 마치자 한서연은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며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유리창 쪽으로 돌아서서 발 아래의 작은 도시를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환영해요, 내 남편.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닫히고 저는 화려하지만 뼛속까지 시린 이 세계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강민준이라는 가난한 청년의 평범한 삶은 이 순간 영원히 끝났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제 앞에는 이제 제가 우연히 중요한 말이 되어버린 치명적인 함정으로 가득한 거대한 체스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의 신혼 첫날 밤은 소름 끼치도록 고요했습니다. 촛불도 꽃도 달콤한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푹신한 카펫 위에서 몸을 웅크리고 잠들었고 한서연은 거대한 침대 위에서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밤새 그녀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고 가끔 꿈속에서 작게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감히 묻지도 다가가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제 신세는 총알바지로 사들여진 상품과 다를 바 없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저는 비서가 가져다준 값비싼 정장을 입고 정식으로 태양그룹에 출근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서글펐습니다. 제 직함은 회장 직속 특별보좌관으로 아주 그럴듯했지만 회사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수백 개의 차가운 시선이 제게 쏟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제의 번갯불 같은 결혼 소식은 이미 폭풍처럼 회사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제가 지나갈 때마다 노골적인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기 봐. 현대판 신데렐라잖아. 하룻밤 사이에 인생 역전했네. 쥐뿔도 없는 놈이. 얼마나 밤 기술이 좋았으면 회장님이 저렇게 빠졌을까. 얼굴은 별 볼 일 없는데 남자가 여자 치맛바람에 엎혀서 출세하려 하다니 정말 한심하다.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자존심에 박혔습니다. 저는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바지 주머니 속에서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내 목숨을 위해 이 모든 조롱을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해야 했습니다. 한서연은 저와 함께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찍 회사에 나와 저를 한적한 자료 보관실 구석에 던져놓고는 인턴조차 지겨워하는 낡은 서류 분류 작업을 맡겼습니다. 저는 그녀가 저를 숨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쩌면 회장 남편이라는 거창한 이름에 걸맞은 일을 뭘 줘야 할지 그녀 자신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자료실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땅딸막하지만 다부진 체격에 얼굴에는 항상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교활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박진태 부회장, 제가 얼핏 들었던 한서연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숙부였습니다. 아, 우리 조카 사위 아닌가. 나는 박진태, 서연이 숙부라네. 회사에 새로 왔다기에 인사차 들렀어. 그는 다가와 크고 굳은 살이 박인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하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회장님, 강민준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두 손이 맞닿는 순간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박 부회장의 손은 쇠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인사칠의 악수가 아니라 제 손을 부서져라 움켜쥐었습니다. 그 힘이 어찌나 강한지 손바닥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굴을 찡그리며 손을 빼려 했지만 그의 손은 마치 팬치처럼 제 손을 꽉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박 부회장은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저를 보는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보는 듯 차가웠습니다. 그는 제게 얼굴을 가까이 대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듣자 하니 가난한 집 출신이라던데 몸은 꽤 튼튼한가 보군.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강해야 해. 약해 빠진 놈들은 금방 짓밟히거든. 알겠나? 조카 사위?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안간힘을 써서 제 손을 한 번 더 강하게 쥐었습니다. 손가락부터 어깨까지 찌르는 듯한 고통이 전해져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시험하고 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상대가 힘으로 손을 제압할 때 정면으로 맞서면 다치기 쉽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손목에 힘을 뺀 채 그의 힘에 순응하다가 갑자기 손목을 살짝 비틀어 압박을 줄였습니다. 박 부회장의 눈썹이 놀란 듯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는 제 손을 놓아주고는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친근해 보이는 행동이었지만 망치로 내리치는 듯 무거워서 어깨가 저릿했습니다. 제법이군. 참을성은 있네. 하지만 얼마나 버틸지 어디 한번 보자고. 태양그룹에 온 걸 환영하네. 그는 크게 웃으며 돌아섰고 저는 붉게 부어오른 손과 욱신거리는 어깨를 안고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저는 손목을 문지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박 부회장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힘을 쓰는 방식, 손을 쥐는 기술은 무술 고수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저를 눈엣 가시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오후 시간은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명목상으로는 회장의 남편이었지만 저는 마치 움직이는 샌드백처럼 누구에게나 눈총을 받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몸을 낮추고 묵묵히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늦은 저녁,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에야 저는 한서연을 기다리기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텅 빈 주차장에는 환풍기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저는 구석진 곳에 주차된 그녀의 고급 세단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 아내의 차 밑에서 누군가 쭈그려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콘크리트 기둥 뒤에 숨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 남자는 차의 브레이크 선을 자르고 있었습니다. 검은 액체가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매우 빠르고 전문적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일이 끝나자 그는 공구를 주머니에 넣고 주위를 살핀 뒤 비상구 쪽으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만약 한서연이 이 차를 타고 고속도로로 나간다면 끔찍한 사고를 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모습과 어제 한서연의 고통스러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이 결혼이 가짜일지라도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소리치려던 순간 엘리베이터 쪽에서 하스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서연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친 표정으로 전화를 받으며 차를 향해 곧장 걸어왔고 스마트키를 누르려 손을 들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험한 순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가며 크게 외쳤습니다. 차에 타지 마요. 제 외침은 주차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한서연은 깜짝 놀라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녀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돌아보는 사이 저는 이미 그녀의 차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차 밑에 번져있는 브레이크 오일 자국을 가리켰습니다.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당신 차 브레이크 선을 잘랐어요. 한서연은 제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극심한 분노로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차가운 지하 주차장에서 저와 그녀는 마주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생존을 위한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지하 주차장에서의 사건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와 같았습니다. 쓰나미를 일으키진 않았지만 저와 한서연의 마음을 뒤흔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제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발견한 후 한서연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보안팀의 전화에 처리를 지시하고는 저에게 다른 차에 타라고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그녀는 창밖을 보며 침묵했고 두 손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점점 통제불능이 되어가는 이 상황을 말이죠. 다음날 아침 자료 보관실에서 자리를 데우기도 전에 저는 인사팀으로부터 긴급 발령 명령을 받았습니다. 박진태 부회장이 직접 서명한 서류에는 저를 서부신도시 건설 현장 감독관으로 파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곳은 태양그룹의 핵심 프로젝트였지만 인부들 간의 잦은 충돌로 공사가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박 부회장은 그곳의 폭력배들을 이용해 저를 손보거나 더 나아가 사고로 위장해 저를 회장 남편 자리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할 속셈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은 먼지가 자욱하고 뜨거운 햇볕 아래 벽돌과 자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시끄러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한 젊은 놈들이 몽둥이를 들고 나이 든 남자를 둘러싸고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사팀장인 김 반장님으로 이전에 회사에 보고하러 오셨을 때 뵌 적이 있는 온화한 분이었습니다. 젊은 놈들은 김 반장님이 임금을 떼먹었다고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흉악한 태도와 급소를 노리는 공격 방식을 보아 이들은 불만을 품은 인부들이 아니라 소란을 피우기 위해 고용된 청부 폭력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 반장님은 머리를 감싸준 채 피를 흘리며 맞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순박한 인부들은 겁에 질려 아무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 뜨거운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선량한 사람이 이렇게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연약한 새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저는 서류 가방을 땅에 던지고 그들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당장 멈춰. 제 외침에 폭력배들의 움직임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얼굴에 긴 흉터가 있는 덩치 큰 놈이 경멸적인 눈빛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는 바닥에 침을 뱉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넌 또 뭐야? 죽고 싶어 환장했냐?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마. 저는 침착하게 다가가 김 반장님을 부축해 일으키고 옷에 먼지를 털어준 뒤 우두머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태양그룹 본사에서 나왔다. 당신들은 지금 우리 공사 현장에서 불법 폭력을 행사하고 있어. 계속 일하고 싶으면 당장 해산하고 계속 시비를 걸겠다면 뒷감당할 각오해. 우두머리는 큰 소리로 비웃으며 부하들에게 저를 둘러싸라고 손짓했습니다. 네가 그 회장년의 기둥서방이냐? 소문은 들었다. 오늘 내가 윗사람에 대한 예의가 뭔지 제대로 가르쳐주마. 얘들아, 손 좀 봐줘라.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팔뚝만 한 나무 몽둥이를 제 머리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아주 강하고 날카로운 공격이었습니다. 그 생사의 순간 아버지의 가르침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무술은 사람을 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가 공격해오면 그 힘에 순응하며 흘려보내라고 하셨죠. 저는 물러서지 않고 가볍게 왼쪽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번개처럼 그의 손목을 잡아 살짝 비틀었습니다. 우두머리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고 몽둥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를 놓아주지 않고 어깨로 가슴을 강하게 밀쳐 그가 비틀거리다 뒤로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두목이 당하는 것을 본 나머지 세 놈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한 놈은 제 옆구리를 향해 주먹을 날렸고 다른 놈은 배를 걷어차려 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 놈의 팔을 막아내고 그 힘을 이용해 두 번째 놈을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제 모든 동작은 부드러우면서도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저는 급소를 공격하는 대신 주로 관절을 꺾거나 다리를 걸어 상대의 전투 능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덩치 큰 폭력배 4명은 바닥에서 신음하고 있었고 저는 약간의 숨을 헐떡이며 멀쩡히 서 있었습니다. 주위의 인부들은 놀라움에 탄성을 지르더니 이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김 반장님은 감사와 존경이 담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공사장 문으로 들어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서연이 내렸습니다. 그녀는 박 부회장에게 알리지 않고 불시에 현장 점검을 온 것이었습니다. 한서연은 눈앞의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그녀는 쓰러져 있는 폭력배들과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극도의 충격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깨 너비로 다리를 벌리고 오른손은 가슴 앞에 왼손은 등 뒤로 둔 저의 자세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한서연은 직원들 앞이라는 것도 잊은 채 제게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제 팔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방금 무슨 무술을 쓴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 황급히 평소의 어수룩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본 호신술 몇 가지 따라해 본 겁니다. 저놈들이 약해서 운이 좋았네요. 한서연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 눈 속에서 과거 존경했던 숙부님의 그림자를 찾으려는 듯 제 눈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희미한 희망이 보였지만 이내 걱정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무술을 할 줄 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박 부회장이 더욱 경계하며 저를 제거하려 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놓고 함께 온 경호원들에게 소란을 피운 자들을 경찰에 넘기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저를 돌아보며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제 뺨에 묻은 먼지를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 다정한 행동에 제 심장이 잠시 멈칫했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시돋친 질책이었습니다. 다음부턴 이런 무모한 짓 하지 마요. 당신 목숨은 내 거야. 내가 허락하기 전까지는 다칠 권리도 없어요. 말은 차가웠지만 저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을 제 가슴에 던지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멀리 떨어진 공사지휘본부 2층 창가에서 박 부회장이 이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든 담배를 으스러뜨렸고 얼굴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게서 무언가를 눈치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를 길들이려던 그의 계획은 처참하게 실패했고 오히려 제가 직원들 앞에서 점수를 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마음속에 깊은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저는 바람 부는 공사장 한가운데 서서 차 문 뒤로 사라지는 한서연의 작은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의 어설픈 연극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벽시계는 이미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거대한 저택은 여전히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휴대전화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서연은 이 시간에 이미 집에 와 있었지만 오늘은 중요한 해외 파트너와의 접대 자리가 있었습니다. 박 부회장도 함께 갔죠. 바로 그 점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사장에서의 사건 이후 저는 박 부회장이 저희 부부를 해치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마치 덤불 속에 숨어 먹잇감의 허점을 노리는 독사와 같았습니다. 갑자기 휴대전화 벨이 울리며 정적을 깼습니다. 한서연의 개인 비서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민준 씨, 지금 당장 회장님 모시러 와주세요. 회장님이 너무 취하셨어요. 박 부회장님이 계속 술을 강요하시는데 제가 더는 막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나 차키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는 짙은 안개를 뚫고 밤거리를 질주했습니다. 마음은 불타는 듯 뜨거웠습니다. 한서연은 위장이 아주 약했습니다. 그녀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주량도 약했습니다. 박 부회장이 억지로 술을 먹인다면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15분 후 저는 시내에서 가장 호화로운 레스토랑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제 안의 피를 들끓게 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서연은 테이블에 고개를 숙인 채 쓰러져 있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얼굴의 절반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서는 박 부회장이 와인잔을 흔들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마치 늙은 늑대가 맛있는 먹잇감을 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빠른 걸음으로 테이블에 다가가 한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던 파트너의 손을 쳐냈습니다. 저는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지독한 술 냄새와 함께 그녀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아내가 많이 피곤해서 먼저 데리고 가보겠습니다. 박 부회장은 저를 올려다보더니 입가의 미소가 싹 사라졌습니다. 대신 익숙한 경멸적인 비웃음이 떠올랐죠. 아, 조카 사이가 왔는가? 자, 내 아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 좀 과음했네. 내가 막 데려다 주려던 참이었는데 정말 눈치도 없기는. 저는 그와 말다툼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한서연을 일으켜 세우고 그녀의 팔을 제 목에 둘러 균형을 잡았습니다. 박 부회장은 일어나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위협으로 가득했습니다. 잘 보살피게. 너무 일찍 죽게 하진 말고 재미있는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 저는 그를 쏘아보며 한서연을 부축해 차로 향했습니다. 박 부회장은 온갖 계략이 담긴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밤 그가 한서연에게 굴욕을 주려던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싸움은 앞으로 훨씬 더 길고 치열해질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한서연은 조수석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식이 없는 채로 가끔 위통 때문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차가 흔들리지 않도록 아주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태양그룹의 가장 강력한 여인이 이렇게 연약하고 위태로워 보인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노란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비췄습니다. 갑자기 한서연이 몸을 뒤척이며 허공에서 무언가를 찾듯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한 손을 뻗어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아플 정도로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술김에 잠꼬대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끊어질 듯 했습니다. 태식 아저씨, 아저씨 어디 계세요? 저 너무 무서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강태식, 그건 제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왜 한서연이 술에 취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걸까요? 그녀가 아버지를 아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요? 한서연은 계속해서 흐느꼈습니다. 눈물은 시트를 흠뻑 적셨습니다. 아저씨, 죄송해요. 제가 민준 씨 꼭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악랄해요. 민준 씨를 이 진흙탕 속으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길가에 급정거했습니다.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알고 있었고 제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들은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처럼 순식간에 하나의 완전하지만 비밀스러운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저는 한서연을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도 99개 회사에서의 불합격도 모두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부잣집 아가씨의 장난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과 제가 평범한 농부인 줄로만 알았던 실종된 아버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셨을까요? 왜 태양그룹 회장 같은 대단한 사람이 아버지를 아저씨라 부르며 그토록 존경하고 미안해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아버지는 그녀에게 저를 지켜달라는 약속을 받아내셨을까요? 어릴 적 아버지는 자주 집을 비우셨습니다. 돌아오실 때마다 몸에 이상한 상처가 있었지만 오토바이에서 넘어졌다고 둘러대셨죠. 아버지는 제게 무술을, 관찰하는 법을, 인내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혹시 아버지는 어머니가 말씀하시던 평범한 정원사가 아니었던 걸까요? 저는 휴지로 한서연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지금 그녀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거만함이나 미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유산과 태산 같은 약속을 짊어진 채 힘겹게 버티고 있는 한 작은 여인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이상하게 아려왔습니다. 이것은 동정일까요? 아니면 이 여인의 슬픔에 대한 미세한 떨림일까요? 한서연은 깊은 잠에 빠지기 전 마지막으로 제 손에 머리를 기댄 채 속삭였습니다. 민준 씨, 나 미워하지 마요. 나 너무 힘들어요. 저는 차 안에서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나서 비밀의 장막이 한꺼풀 벗겨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순진한 계약 남편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진실, 두 집안의 관계, 그리고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진짜 적의 정체를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다시 시동을 걸고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놓인 길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무거운 머리로 잠에서 깼습니다. 침대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이불은 차갑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한서연은 일찍 출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어젯밤 그녀의 잠꼬대를 떠올리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녀의 침묵이나 거짓말을 마주할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채 회사로 향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대학 동기이자 중견건설사 인사팀장으로 일하는 친구 진우였습니다. 민준아, 오늘 점심에 시간 돼? 카페에서 잠깐 보자. 내 이력서 관련해서. 할 말 있어. 메시지를 읽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정오 12시. 저는 몰래 회사를 빠져나와 진우를 만났습니다. 진우는 저를 보자마자 카페 가장 구석진 자리로 끌고 갔습니다. 누가 볼까 두려운 듯 초조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얇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속삭였습니다. 이거 봐, 몰래 프린트해 온 거야. 도대체 누구한테 밉보인 거냐. 이건 거의 사람 하나 매장시키는 수준인데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태양그룹 법무팀에서 협력사와 건설업계 전체에 보낸 내부 이메일이었습니다. 제목은 굵은 글씨로 인사경고 강민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저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회사 기밀을 훔친 전과가 있는 부정직한 인물이며 태양그룹과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면 절대 채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맨 아래에는 선명한 붉은 직인과 함께 한서연의 익숙한 서명이 있었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손 안에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그랬던 거였습니다. 99번의 거절은 제가 부족해서도 운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 여자의 손에서 꾸며진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제 모든 길을 막아버리고 저를 사회에서 버림받은 실업자로 만든 뒤 자신이 쳐놓은 덫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어젯밤 느꼈던 존중과 희미한 설렘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들끓는 분노가 채웠습니다. 저는 그녀의 권력이라는 체스판 위에서 조종당하는 꼭두각시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대체 뭐라고 생각한 걸까요? 장난감? 심심풀이로 키우는 애완동물? 저는 진우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회사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분노의 이성을 잃었습니다. 저는 곧장 최고층으로 올라가 비서의 제지를 무시하고 회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한서연은 서류를 보고 있다가 난폭하게 들어온 저를 보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무서울 정도로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누구 허락받고 노크도 없이 들어온 거죠? 나가요. 저는 구겨진 종이를 그녀 앞 책상에 던지며 분노로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설명해봐요. 이게 대체 뭐예요?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죠? 한서연은 종이를 힐끗 보더니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알았네요. 생각보다 빠르네.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왜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난 그냥 아픈 어머니 부양하려고 성실하게 일자리 구하려 했을 뿐이에요. 왜? 날 막다른 길로 몰아넣은 거냐고요. 나를 이런 가짜 남편으로 만들려고 내 인생을 망쳐놓은 거냐고요. 한서연은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내가 했어요. 모든 곳에서 당신을 막았어요. 당신 성격에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 나는 당신이 내 눈에 보이는 곳, 바로 이 태양그룹 안에 있어야 했어요. 정말 이기적이군.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분함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내 인생을 결정해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난 사람이지. 당신이 목줄 채워서 키우는 개가 아니라고.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요? 한서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녀가 평정심을 잃은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바깥에 당신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알아요? 당신이 다른 곳에서 일했으면 내가 어떻게 당신을 지킬 수 있었겠어요? 지켜줘? 말이 좋지. 날 지켜준 거예요? 아니면 감금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이용하더니 이제 나까지 조종하려는 거잖아요. 이 지긋지긋한 게임 이제 끝내겠어. 차라리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거나 막노동을 할지언정 당신처럼 잔인한 여자의 남편 노릇은 더는 못하겠다고 말을 마친 저는 얘게 그 손에서 결혼 반지를 빼 바닥에 세게 던졌습니다. 반지는 대리석 바닥을 구르다 한서연의 발밑에서 멈췄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고 고통스럽게 들렸습니다. 한서연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죠. 그녀는 반지를 보고 다시 저를 봤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고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문을 나간다면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박 부회장이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두렵지 않아. 저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난 어머니가 계신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가난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내 인생을 살겠어. 이런 굴욕적인 삶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한서연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문이 닫힐 때 그녀가 내뱉은 처절한 한숨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저택으로 돌아와 낡은 옷, 몇 가지를 해진 배낭에 쑤셔 넣었습니다. 한서연의 돈으로 산 것은 무엇 하나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빈손으로 그 화려한 집을 나섰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와 똑같이 하늘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그날 밤 바로 고향으로 가는 시외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억압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과 동시에 무거운 걱정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병든 늙은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갑니다.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모자는 함께 죽이라도 끓여 먹으며 살 거예요.
하지만 저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제가 태양그룹을 나서는 순간 박 부회장의 귀에 그 소식이 들어갔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탄 시외버스가 막 출발했을 때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조용히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롭던 시골 마을에서 아버지의 유품과 제 출생의 비밀이 곧 드러날 거대한 폭풍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시외버스는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킬 때쯤 저를 마을 입구에 내려주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집으로 가는 흙길은 여전히 질퍽거렸습니다. 저는 가벼운 배낭을 고쳐매고 젖은 집과 흙냄새가 섞인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익숙한 고향의 냄새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화려한 도시에서의 온갖 풍파를 겪고 마침내 집에 돌아온 것입니다. 어머니와 제가 사는 낡은 단층집은 마을 외딴 곳 무성한 나무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창틈으로 희미한 등유 등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주무시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마 맺은 날씨에 관절염이 또 도지셨거나 혹은 유일한 아들에게 불길한 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어머니의 직감으로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삐걱거리는 문을 조심스럽게 밀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대나무 평상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간간히 기침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 모습을 보신 어머니는 깜짝 놀라 흐릿한 눈을 가늘게 뜨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정말 네가 맞니? 이 시간에 어쩐 일이냐? 저는 배낭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와라 껴안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어머니의 마른 몸이 제 품에서 떨렸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어깨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간 억눌렀던 모든 분노와 굴욕감이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서연의 잔인함과 박 부회장의 교활함에 대해 다 털어놓고 싶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더 걱정시켜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이 너무 그리워서 그냥 왔어요, 엄마. 휴가 며칠 받았거든요.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묻지 않고 저를 위해 식은 고구마죽을 데우러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굽은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막노동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는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여기서 어머니와 함께 죽이라도 끓여 먹으며 평범하게 살겠다고. 하지만 인생은 저를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죽 한 그릇을 막 뜨려던 순간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단순히 낯선 사람을 보고 짖는 소리가 아니라 위험을 경고하는 맹렬한 으르렁거림이었습니다. 곧이어 땅을 울리는 발소리와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죽그릇을 내려놓고 어머니 앞을 막아섰습니다. 재앙이 문 앞까지 닥쳤음을 직감했습니다. 얇은 나무 문이 엄청난 힘에 의해 박살나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몸에 딱 붙는 검은 옷을 입은 거구에 산에 대여섯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이들은 예전 공사장에서 만났던 폭력배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가벼운 몸놀림,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다부진 근육을 보아 이들은 박 부회장이 키우는 전문적인 킬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머리에 땅딸막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허름한 집안을 경멸적으로 훑어본 뒤 제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네가 강민준, 강태식의 아들 맞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맞소. 당신들은 누구요? 원하는 게 뭐지? 민머리 남자는 비웃으며 제게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빙빙 돌려 말하지 않겠다. 늙은 강태식은 죽었지만 아주 중요한 물건 하나를 숨겨뒀지. 아내와 아들에게 맡겼다고 들었다. 순순히 그 유품을 내놓으면 너희 모자는 살려주겠다. 유품?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버지는 몇 년 전 실종되셨고 이 허름한 집과 가난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엔 아무것도 없으니 당장 나가주십시오. 민머리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머리를 향해 강력한 옆차기를 날렸습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 저는 반사적으로 팔을 들어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팔이 저릿했고 그의 엄청난 힘에 저는 비틀거리며 세 걸음 뒤로 물러나 재단에 부딪혔습니다.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말리려 했지만 다른 부하에게 머리채를 잡혀 평상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손대지 마! 저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분노가 폭발하며 두려움을 잊게 했습니다.
저는 민머리 남자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지만 그는 가볍게 고개를 틀어 피하고는 동시에 제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공격을 버텼습니다. 끔찍한 고통이 몰려왔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잡아 어깨 너머로 맺히려 했지만 그는 땅에 뿌리박은 듯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웃으며 팔꿈치로 제 등을 강타했고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즉시 다른 세 놈이 달려들어 저를 집단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쓰지 않았지만 한 방 한 방이 모두 급소를 노렸습니다. 한 놈은 옆구리를 걷어찼고 다른 놈은 얼굴을 때렸으며 또 다른 놈은 제 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동원해 저항했습니다. 맞고 피하고 반격했습니다. 한 놈의 턱을 걷어차 날려버렸고 다른 놈의 코피를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많고 강했습니다. 평범한 청년의 힘으로는 전문적인 살인 기계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몇 분 만에 저는 완전히 기진맥진했습니다. 가슴에 맞은 2단 옆차기에 저는 벽에 부딪히며 피를 토했습니다. 저는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가슴은 부서질 듯 아팠습니다. 민머리 남자가 다가와 제 머리채를 잡아 올렸습니다. 어설픈 무술 솜씨는 있군. 하지만 아직 멀었어. 마지막으로 묻겠다. 그 물건 어딨어? 아니면 저 늙은이 갈비뼈를 하나씩 부러뜨려 줄까? 그는 어머니 쪽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어머니는 한 놈에게 붙잡힌 채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 아들은 살려주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남편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민머리 남자는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그는 저를 놓고 부하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놈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연약한 어머니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치켜들었습니다. 안 돼. 저는 절망 속에서 소리쳤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을 기어 어머니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무자비한 주먹이 어머니를 향해 내려오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약한 나 자신이, 어리석은 나 자신이,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을 불러온 미스터리한 아버지마저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주먹이 어머니의 얼굴에 닿기 직전 밤의 정적을 깨는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눈부신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집 안을 비췄고 킬러들은 눈을 찡그렸습니다. 타이어가 끌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마당 앞에서 들렸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한 줄기 그림자가 폭풍 같은 속도로 튀어나왔습니다.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허름한 집안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박 부회장의 킬러들은 눈이 부셔 반사적으로 손을 들어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머니를 향해 주먹을 내리치려던 놈도 순간적으로 멈칫했습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 어머니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마당에 급정거한 고급 세단에서 가냘프지만 단호한 그림자가 튀어나왔습니다. 거구의 경호원들이 아닌 바로 한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활동적인 운동복 차림에 머리를 높게 묶고 손에는 반짝이는 금속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포위망 속으로 뛰어들어 어머니를 붙잡고 있던 놈의 팔을 방망이로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정확하게 팔꿈치 관절을 강타당한 놈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았습니다. 한서연의 뒤를 이어 태양그룹의 최정예 경호원 4명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즉시 대형을 갖춰 킬러들을 각계 격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거실에서 격렬한 육탄전이 벌어졌습니다. 박 부회장의 부하들은 흉악하고 무술 실력이 있었지만 한서연의 경호원들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유도와 합기도 기술을 이용해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여 넘어뜨리며 집안의 기물이 파손되는 것을 최소화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누워 고통으로 흐릿해진 시야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한서연은 어머니를 구한 뒤 마치 어미닭이 새끼를 보호하듯 어머니 앞을 막아섰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진 것을 깨달은 민머리 두목은 비열한 수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는 장화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고는 경호원이 아닌 한서연과 어머니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인지를 잡아 탈출로를 확보할 속셈이었습니다. 조심해요. 저는 소리쳤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민머리 두목이 어머니를 향해 위협적인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한서연은 피하지 않고 몸을 돌려 자신의 등으로 어머니 대신 그 강력한 발차기를 받아냈습니다.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한서연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어머니 위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쓰러지는 순간까지도 그녀는 어머니의 머리를 감싸 안아 충격을 막았습니다.
회장님이 공격당하는 것을 본 경호팀장은 분노에 차올라 화살처럼 날아가 공중에서 민머리 두목의 목을 조르며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다른 경호원들이 즉시 그를 제압했습니다. 두목이 잡히자 나머지 부하들은 혼란에 빠져 도망치려 했지만 순식간에 모두 붙잡혔습니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고통을 참고 어머니와 한서연에게 기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한서연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입가에서는 피가 흘렀고 아름다운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다친 곳은 없으세요? 어머니는 자신을 구해준 낯선 여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거친 손으로 그녀의 입가피를 닦아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누구신데? 우리 모자를 이렇게까지? 한서연이 대답하기도 전에 제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서연, 제 아내이자 태양그룹 회장이에요. 어머니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는 한서연을 빤히 쳐다보다가 문득 먼 기억 속 무언가를 떠올린 듯 외쳤습니다. 서연 아가씨? 혹시 옛날에 태식 씨 따라다니며 무술 배우던 그 꼬마 아가씨 아니에요? 한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자신의 뺨에 갖다 대며 흐느꼈습니다. 네, 저예요. 어머님, 저 서연이에요. 너무 늦게 와서 어머님과 민준 씨가 이런 고생을 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도 울음을 터뜨리며 한서연을 껴안았습니다. 세상에, 우리 아가씨가 이렇게 컸구나. 태식 씨, 하늘에서 보고 있어요? 아가씨가 우리 모자를 구해줬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와 한서연은 예전부터 아는 사이였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이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저는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버지는 대체 누구셨어요? 왜 엄마랑 서연 씨가 서로 아는 거죠? 어머니는 눈물을 닦고 저와 한서연을 번갈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15년간 묻혀있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한 정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서연의 집안, 즉 태양그룹 오너 일가의 경호실장이자 무술 스승이셨습니다. 재계의 중요 인물들을 비밀리에 보호하는 숨겨진 고수셨죠. 한서연의 부모님이 의문의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불길 속에서 당시 10살이었던 한서연을 구해낸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 아버지는 큰 부상을 입고 적들의 추적을 피해 저희를 데리고 고향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어린 아가씨의 안위를 걱정하셨습니다. 제가 15살 때 의문스럽게 실종되기 전 아버지는 비밀리에 서울로 올라가 한서연을 만났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떠나던 날 우리 집에 아가씨네 집안에 아주 중요한 물건이 있다고 했단다. 그게 목숨을 지켜줄 수도 앗아갈 수도 있는 물건이라고. 아주 깊숙이 숨겨두고는 네가 다 크거나 아가씨가 정말 필요로 할 때 전해주라고 했어.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토록 원망했던 한서연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서연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은 부어 있었지만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민준 씨, 숨겨서 미안해요. 당신이 위험해질까봐 제 눈에 보이는 태양그룹 안에 두려고 억지를 부렸어요. 박 부회장이 제 부모님 사고의 배우예요. 그리고 저는 태식 아저씨의 실종과도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어요. 그가 바로 아저씨가 남긴 그 물건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아침 그녀에게 퍼부었던 모진 말들이 사무치게 후회스러웠습니다. 저는 상처투성이인 한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부터 당신과 함께 싸울게요. 아버지의 진실을 밝히고 박 부회장이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어요. 집안의 분위기는 비장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부엌 구석에 낡은 쌀독으로 가셨습니다. 쌀독 밑바닥에서 검게 그을린 작은 천 뭉치를 꺼냈습니다. 천을 펼치자 그 안에는 낡은 만년필 한 자루가 있었습니다. 뱃쇠로 된 몸체는 색이 바랬고 용이 꿈틀거리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내 아버지가 남긴 거다. 이제 주인에게 돌아갈 때가 된 것 같구나. 저는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했습니다. 뚜껑을 돌려보려 했지만
꽉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호원의 손전등 불빛 아래 몸통에 아주 미세한 홈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고전적인 기계식 암호장치 같았습니다. 한서연은 만년필을 보고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만년필이에요. 화재 때 불타버린 줄 알았는데 그때 경호팀장의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께 보고 다수의 트럭이 마을로 진입 중입니다. 흑룡의 놈들도 함께입니다. 박 부회장이 직접 오고 있습니다. 한서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냄새를 빨리도 맡았군. 당장 떠나야 해요. 여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요. 저는 어머니를 부축해 차로 향했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 불타는 결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질주했습니다. 정든 집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어머니는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한서연의 손을 꽉 잡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제 손바닥 안에는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인 테세 만년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희미한 차 안조명 아래 저는 만년필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보통 만년필보다 훨씬 무거웠고 몸체에 새겨진 용의 비늘은 사실 작은 기계식 다이얼이었습니다. 마치 소형 금고의 잠금 장치 같았죠. 살짝 돌려보니 안에서 작은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분명 이 안에는 마이크로필름이나 비밀 계좌 정보 같은 아주 중요한 것이 들어있을 터였습니다. 한서연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아까 맞은 등의 충격이 상당했던 모양입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참아요. 여기서 벗어나면 바로 병원으로 갈게요. 한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저 만년필이에요. 박 부회장은 저걸 손에 넣기 위해 뭐든지 할 거예요. 저 안에는 15년 전 그의 돈 세탁과 밀수 증거가 담겨 있어요. 저걸 빼앗기면 우리뿐만 아니라 제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과 태식 아저씨의 희생도 모두 헛수고가 되어 바로 그때 운전하던 경호원이 외쳤습니다. 위험합니다. 앞에 장애물입니다. 앞 유리를 통해 보니 약 50m 전방에 커다란 트럭 3대가 유일한 탈출로를 막고 서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부시게 우리를 비췄습니다. 후진해! 차 돌려! 경호팀장이 무전으로 소리쳤지만 운전사가 후진 기어를 넣으려던 순간 뒤에서도 다른 차 2대가 나타나 퇴로를 막았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트럭 문이 일제히 열리고 이번에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자들이 내렸습니다. 가슴에 검은 용 문신이 새겨진 검은 도복을 입은 20여 명의 사내들이었습니다. 흑룡회, 한서연이 경악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부회장의 비밀 경호대였습니다. 모두 무술 유단자들로 감정 없는 전투기계로 훈련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가운데 차에서 박 부회장이 내렸습니다. 그는 평소에 정장 대신 흰색 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뒷짐을 진 채 우리 차를 보며 승리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과 조카 사위 이제 그만 내려서 얘기 좀 하지. 그렇게 숨어 다니는 것도 지겹지 않나? 저는 한서연과 어머니를 번갈아 봤습니다. 차 안에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경호팀장에게 말했습니다. 김 팀장님, 어떻게든 길을 터서 어머니와 회장님을 먼저 탈출시키세요. 제가 놈들을 막겠습니다. 안 돼요! 한서연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 혼자 나가면 죽어요. 박 부회장을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녀의 손을 풀고 만년필을 심장과 가장 가까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날 믿어요. 난 강태식의 아들이에요. 쉽게 쓰러지지 않아. 저는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몰아쳤지만 제 안의 피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 부회장과 10m 정도 거리를 두고 마주 섰습니다. 박 부회장은 저를 보며 경멸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애송이, 그냥 책상 물림인 줄 알았더니 강태식의 피가 제법 진하게 흐르나 보군. 만년필을 내놔라. 그럼 고통 없이 보내주지.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만년필을 원하면 내 시체를 넘어가야 할 거요. 박 부회장은 크게 웃었습니다. 좋다. 내 애비 실력에 몇 알이나 물려받았는지 어디 한번 보자. 그가 손짓하자 부하 5명이 즉시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속도는 무시무시했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발차기와 강력한 주먹이 제 몸의 급소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공격 대신 피하고 막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 놈의 발차기를 피하자 다른 놈의 주먹이 복부를 강타했습니다. 신음하며 뒤로 물러서는 순간 한서연의 경호원들도 차에서 뛰쳐나와 전투에 합류했습니다. 흙길 위에서 처절한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박 부회장의 부하들은 너무 강했고 수적으로도 우세했습니다. 한서연의 경호원들은 하나둘씩 쓰러져 갔습니다. 위급한 상황을 본 김 팀장이 소리쳤습니다. 강민준 씨, 회장님 모시고 어서 도망가세요. 저희가 막겠습니다. 말을 마친 그와 남은 2명의 대원은 목숨을 걸고 박 부회장과 그 부하들에게 달려들어 포위망의 작은 틈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차로 달려가 한서연과 어머니를 근처에 시동이 걸려 있던 트럭으로 옮겼습니다. 빨리 타세요. 저는 2사람을 뒷좌석에 밀어넣고 운전석에 뛰어올랐습니다. 엑셀을 끝까지 밟자 트럭은 굉음을 내며 김 팀장이 목숨으로 만든 틈을 뚫고 질주했습니다. 거기서 뒤에서 박 부회장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그가 김 팀장을 걷어차고 자신의 차에 올라타 추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모두 뒤를 따랐습니다. 제 앞에는 깊은 숲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었습니다. 유일한 탈출로였습니다.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는 몰랐지만 만년필 속의 비밀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달려야만 했습니다. 트럭은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숲으로 이어지는 험한 비포장 도로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추격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끈질기게 따라붙었습니다. 이따금 차 뒤를 강하게 들이받는 충격에 차체가 휘청거렸습니다. 뒷좌석의 어머니는 한서연을 꼭 껴안고 눈을 감은 채 모든 것을 제 운전 실력에 맡기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땀이 눈으로 흘러들어 따가웠습니다. 이렇게 공포에 질려 운전해 본 적은 없었지만 생존 본능이 어떻게든 핸들을 꽉 잡으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박 부회장은 우리를 바로잡을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먹잇감을 지칠 때까지 희롱하려는 속셈이었죠. 그의 차가 옆으로 따라붙더니 갑자기 제 차 옆구리를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날카로운 충돌음과 함께 불꽃이 튀었고 제 차는 중심을 잃고 가파른 길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저는 조심해요 라고 외치는 것을 마지막으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차는 몇 바퀴를 구른 뒤 덤불 속에 처박혀 멈췄습니다. 온몸이 쑤시는 고통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코를 찌르는 기름 냄새와 엔진 타는 냄새에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머리를 만져보았습니다. 피가 흘러 이마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씨! 괜찮아요? 어머니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리가 좌석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한서연은 어머니 어깨에 기댄 채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찌그러진 차문을 발로 차 열고 밖으로 나와 어머니와 한서연을 잔해 속에서 끌어냈습니다. 2사람을 겨우 안전한 곳으로 옮겼을 때 위쪽 도로에서 타이어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부회장의 부하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손전등 불빛이 계곡 아래를 샅샅이 훑었습니다. 꼼꼼히 찾아! 멀리 못 갔을 거다! 저항하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생포해! 박 부회장의 목소리가 고요한 밤의 숲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업고 막 정신을 차린 한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숲속 깊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 있으면 죽어요. 저는 속삭이며 2사람을 이끌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밤의 숲은 위험한 함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가시덤불이 살을 긁고 얽힌 나무 뿌리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숲은 유일한 아군이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생존 기술을 떠올렸습니다. 강한 적에게 쫓길 때는 어둠과 지형을 무기로 삼으라고 하셨죠. 저는 일부러 덩굴과 함정이 많은 곳으로 놈들을 유인했습니다. 얼마 못 가 어머니가 지치자 저는 큰 바위 뒤에 2사람을 잠시 쉬게 했습니다. 여기서 조용히 계세요. 제가 놈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고 올게요. 안 돼, 혼자 가면은 위험해. 한서연이 겁에 질려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날 믿어요. 난 강태식의 아들이잖아요. 저는 그녀의 손을 풀고 어머니의 이마에 입을 맞춘 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나뭇가지를 꺾고 덩굴을 묶어 간단한 덫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목에 덫을 설치하고 낙엽으로 위장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한 놈이 손 전등을 비추며 앞장서 걸어오다 제가 설치한 덫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가 비명을 지르는 순간 휘어놓았던 나뭇가지가 튕겨나가 그의 복부를 강타했습니다. 뒤따르던 놈들이 놀라 멈칫하는 사이 저는 돌멩이를 주워 어머니가 숨은 곳과 반대 방향으로 세게 던졌습니다. 저쪽이다! 쫓아! 놈들은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두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기력이 다해 더 이상 걷지 못하셨고 한서연도 발목을 삐어 절뚝거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축하며 조금 더 가다가 깎아지른 절벽 앞에 멈춰 섰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탈출구를 찾고 있을 때 덤불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박 부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제 어설픈 덫에 속지 않고 늙은 늑대처럼 조용히 우리의 흔적을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디로 도망가시나? 박 부회장은 비웃으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뒤로 부하들이 나타나 모든 퇴로를 막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한서연을 등 뒤로 보내고 박 부회장과 마주섰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길도 힘도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 만년필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습니다. 박진태, 원하는 게 이 만년필인가? 저는 만년필을 꺼내 높이 쳐들었습니다. 한 걸음만 더 다가오면 이걸 절벽 아래로 던져버리겠다. 그럼 당신은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박 부회장은 멈칫했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시선이 만년필에 고정되었습니다. 진정하게, 조카 사위, 그걸 던지면 아깝지 않나. 자네 애비의 평생이 담긴 물건인데 나에게 넘겨주게. 그럼 자네 모자는 살려주지. 나는 만년필만 있으면 돼. 자네들 목숨엔 관심 없어. 그를 믿지 마. 민준 씨. 그는 거짓말쟁이야. 한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저도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저는 절벽 끝으로 한 걸음씩 물러섰습니다. 내 어머니와 아내를 먼저 보내시오. 그들이 안전해지면 만년필을 주겠소. 박 부회장은 비웃었습니다. 내 놈 따위가 감히 나에게 조건을 걸어? 잡아! 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굶주린 짐승처럼 킬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만년필을 주머니에 다시 넣고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력이 다한 제 주먹은 힘이 없었고 다리는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등에 가해진 발차기에 저는 무릎을 꿇었고 즉시 두 놈에게 짓눌렸습니다. 어머니와 한서연도 곧 제압당했습니다. 박 부회장은 제 앞에 서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왔군. 15년 동안 잘 보관해줘서 고맙다. 이제 저놈들을 아지트로 끌고 가라. 조용히 옛날 빚을 청산해야지. 저는 분노에 차 소리쳤지만 목덜미에 가해진 강한 충격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한서연의 절망적인 눈빛과 어머니의 고된 얼굴 위로 흐르는 한 줄기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져버렸습니다. 얼굴에 쏟아지는 차가운 물벼락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목은 피맛으로 비릿했습니다. 부어오른 눈을 힘겹게 떠 주위를 살폈습니다. 넓고 어두컴컴한 공간, 곰팡내와 땀냄새가 뒤섞인 곳이었습니다. 저는 굵은 기둥에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묶여 있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어머니와 한서연도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기절하신 듯 했고 한서연은 걱정과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의 옛 도장에 온 걸 환영한다. 우리가 옛 이야기를 나누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지. 어둠 속에서 박 부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만년필을 손에 든 채 나타났습니다. 내 애비는 정말 골치 아픈 놈이야. 죽어서까지 이런 걸 남기다니. 아무리 해봐도 열리지가 않는군. 암호를 3번 틀리면 자폭하는 장치가 맞나? 그는 한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착한 조카딸. 너는 암호를 알겠지? 내 아버지와 강태식은 아주 친했잖나. 한서연은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헛된 꿈 깨세요. 당신은 우리 부모님을 죽였어요. 이제 내 남편과 어머님까지 죽이려는 건가요?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에요. 박 부회장은 소름 끼치게 웃었습니다. 그는 한서연에게 다가가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짐승? 이 세상은 강한 자가 왕이야. 내 부모는 너무 순진해서 일찍 죽은 거고 넌 좀 똑똑한 줄 알았더니 겨우 이런 흙수저놈 하나 지키겠다고 이 난리를 피우는군. 그는 저를 돌아보며 제 배를 걷어찼습니다. 민준아, 한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 부회장은 제 머리채를 잡아 올렸습니다. 내가 왜 널 싫어하는지 아나? 내 놈 얼굴을 보면 강태식이 떠오르거든. 그 멍청하고 고집센 얼굴 말이야.
15년 전 네 애비만 아니었어도 이 태양그룹은 진작에 내 것이었어. 그는 제 귓가에 독을 퍼부었습니다. 내 아내가 널 막은 걸 원망했지? 멍청한 놈. 내 아내가 아니었다면 난 진작에 널 찾아내 죽였을 거다. 네. 아내는 널 태양그룹 안에 가둬서 나를 막으려 했던 거야. 귀가 멍멍했습니다. 모든 것이 한서연이 저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해하고 원망했던 그녀는 묵묵히 저를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박 부회장은 제 손가락을 뒤로 꺾으며 소리쳤습니다. 암호가 뭐야? 저는 고통에 이를 악물었지만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배신자에게는 죽어도 말 안 해. 좋다! 그는 제 겨드랑이 아래 혈도를 강하게 눌렀습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에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만해요. 한서연이 울부짖었습니다. 그 사람 그만 괴롭혀요. 내가 가진 모든 걸 줄게요. 박 부회장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한서연을 돌아봤습니다. 드디어 입을 여는군. 하지만 난 이제 내 돈 따위는 필요 없어. 이 만년필만 있으면 세상이 내 것이니까. 우선 이놈부터 손봐줘야겠다. 강태식의 아들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목숨을 구걸하는 꼴을 봐야겠거든. 그는 나무 몽둥이를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고통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려 했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죽었다고 했지. 확실한가? 아버지의 시신을 본 적 있나? 제 질문에 박 부회장은 순간 움찔했습니다. 시끄러워! 내 놈의 비는 죽었어! 뼈 조각도 남지 않았을 거다. 그는 분노하며 몽둥이로 제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어깨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을까봐. 박 부회장은 인내심을 잃고 부하들에게 소금물과 채찍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채찍이 제 등을 후려쳤습니다. 찢어지는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상처 위로 쏟아지는 소금물이었습니다.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한서연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 부회장은 제 턱을 들어올리며 비웃었습니다. 내 애비도 너처럼 고집불통이었지. 내 제안을 거절하고 내 얼굴에 침을 뱉었어. 그건 아버지가 인간이었고 당신은 돈에 미친 짐승이기 때문이요. 제 말에 격분한 그는 제 뺨을 때렸습니다. 내 애비는 영웅이 아니야. 실패자다. 그날 밤 내가 직접 그의 다리 힘줄을 끊었다. 그는 개처럼 내 발밑에서 기며 아내와 자식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지. 그리고 내가 그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솟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끔찍한 고통을 숨기고 평생을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저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눈물이 피와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박 부회장은 제가 두려움에 떤다고 생각했는지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며 저를 회유했습니다. 만년필을 열어라. 그럼 편안하게 죽게 해주지. 저는 그를 올려다 봤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불타는 복수심만이 남았습니다. 당신이 틀렸어. 박진태. 아버지는 죽지 않았어. 내 아내, 내 주먹 안에 살아계시니까. 박 부회장은 제 눈빛에 놀라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는 분노하며 한서연을 가리켰습니다. 좋다. 그럼 내 놈이 사랑하는 아내가 고통받는 걸 지켜봐라. 부하들이 한서연에게 다가가자 저는 미친 듯이 몸부림쳤습니다. 안 돼. 그녀에게 손대지 마. 박 부회장은 비웃으며 칼을 들고 한서연의 얼굴에 가까이 댔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처절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멈춰라. 만약 내 아이들에게 손대면 나는 여기서 자결할 것이고 너는 영원히 그 만년필의 두 번째 비밀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박 부회장은 멈칫했습니다. 두 번째 비밀?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만년필에 내 심장 박동과 연동된 자폭장치를 설치했다. 내가 죽으면 만년필도 터져버릴 거다. 그것은 어머니의 기지에서 나온 거짓말이었지만 의심 많은 박 부회장은 감히 도박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칼을 거두고 제게 소리쳤습니다. 좋다. 이놈 밧줄을 풀어줘라. 내가 직접 맨손으로 저놈을 보내주겠다. 강태식의 핏줄이 내 주먹을 몇 대나 버티는지 어디 한번 보자. 밧줄이 풀리자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감각 없는 팔다리를 이끌고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머니와 한서연을 구하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저는 한서연을 보며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저는 박 부회장과 마주섰습니다. 마지막 사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넓은 창고 안은 피비린내와 곰팡내가 뒤섞여 숨 막히는 공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상처투성이 몸을 이끌고 박 부회장과 마주섰습니다. 박 부회장은 상의를 벗어던져 흉터로 가득한 단단한 몸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저를 마치 사냥감 보듯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와라, 애송이. 네, 애비 이름에 먹칠이나 하지 마라. 저는 남아있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힘의 차이는 명백했습니다. 제 공격은 그의 단단한 몸에 막혀 통하지 않았고 그의 강력한 반격에 저는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그는 저를 장난감처럼 다루며 구석으로 내던졌습니다. 민준아, 그만해, 제발. 한서연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아내와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그들도 무사하지 못할 테니까요. 저는 벽을 짚고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게 다인가? 늙은이 힘이 없나 보군. 제 도발에 격분한 박 부회장은 폭풍처럼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무자비한 공격에 저는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박 부회장은 제 가슴을 발로 짓밟으며 비웃었습니다. 끝이다. 내 놈도 네 애비처럼 어리석고 약해 빠졌군. 이제 널 먼저 보내고 네 가족도 곧 뒤따라 보내주마. 그가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발을 뒤로 빼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날카로운 바람소리와 함께 박 부회장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을 뜨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박 부회장은 다리를 붙잡고 비틀거리고 있었고 저와 그 사이에는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밀짚 모자에 얼굴이 가려져 있었지만 그 익숙한 뒷모습과 넓은 어깨에 제 심장이 닿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모자를 벗었습니다. 세월의 풍파가 새겨진 얼굴, 하지만 여전히 따뜻하고 강인한 눈빛. 그는 저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용감하게 잘 싸웠다. 이제부터 나비에게 맡기거라. 아버지!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가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림자 경호원 강태식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고 한서연은 경애와 기쁨이 뒤섞인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박 부회장은 유령이라도 본 듯 새파랗게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강태식, 네가 어떻게 살아있지? 아버지는 박 부회장과 마주섰습니다. 눈빛은 15년의 분노로 차갑게 빛났습니다. 염라대왕이 나를 거부하더군. 하늘이 나를 살려둔 것은 오늘 너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기 위함이다. 피의 빚은 피로 갚아야지. 오늘이 내 놈의 제삿날이다. 창고 안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진짜 용과 호랑이의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장은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박 부회장은 잠시의 충격에서 벗어나 비열한 본성을 드러내며 비웃었습니다. 강태식, 질긴 놈이군. 하지만 그 절름발이 다리로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나? 아버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내 다리는 절었어도 내 마음은 부러지지 않았다. 하지만 내 놈은 사지가 멀쩡해도 영혼은 이미 썩어 문드러졌지. 오늘 내가 내 놈에게 사람이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주마. 말이 끝나자마자 아버지는 한 걸음 내디뎠고 그 순간을 시작으로 두 고수의 생사를 건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박 부회장은 아버지의 약점인 다리를 집요하게 노렸지만 아버지는 유려한 움직임으로 그의 모든 공격을 흘려보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아침 가르쳐 주시던 체조가 사실은 이 무술의 기본기였다는 것을 아버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게 모든 것을 전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초조해진 박 부회장이 아버지의 다리를 향해 회심의 일격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다리로 박 부회장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15년 동안 아버지는 비밀리에 훈련하며 가장 큰 약점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놀랐나? 증오는 사람을 죽이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 아버지는 박 부회장이 당황한 틈을 타 번개 같은 속도로 그의 혈도를 공격했습니다. 박 부회장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그때 한서연이 기지를 발휘해 소리쳤습니다. 경찰이 왔다! 모두 무기 버리고 항복해! 멀리서부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자 박 부회장의 부하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거나 항복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박 부회장은 숨겨둔 단검으로 최후의 발악을 했지만 아버지는 그의 공격을 막아내고 강력한 장타로 그를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박 부회장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그 순간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쳐 그와 그의 부하들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어머니가 몰래 가지고 있던 비상 위치 추적 장치를 작동시킨 덕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자 아버지는 무술고수의 위험을 벗어던지고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고 두 분은 15년 만의 재회를 눈물로 맞이했습니다. 한서연은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기며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아니라 이제 제 아버님이세요. 민준 씨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세 사람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보며 온몸의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나긴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의 햇살이 우리 가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집으로 가요. 아버지는 제 손과 어머니, 그리고 한서연의 손을 차례로 잡았습니다. 우리 넷은 서로를 의지하며 어두운 과거를 뒤로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뒤 도시는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고향으로 돌아가 낡은 집을 고쳐 예쁜 꽃과 채소를 가꾸며 남은 여생을 함께 하기로 하셨습니다. 6개월 후 저와 한서연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처음 만났던 바닷가에서 동화 같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버지는 한서연의 손을 제게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을 부탁한다. 목숨을 다해 지키고 사랑해 주거라. 저는 한서연의 손을 굳게 잡고 맹세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그녀를 지키겠습니다. 결혼 반지를 끼워주자 한서연이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99번 나를 밀어냈지만 100번째의 내 운명이 되어줘서. 1년 후 태양그룹은 강민준, 한서연 부부의 지휘 아래 업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흑수저 취준생이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는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고향집 마당에서는 아버지가 유려한 권법을 선보이고 계셨습니다. 그 옆 유모차에는 저희의 아들 훈이가 할아버지를 보며 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저와 한서연은 캔마루에 앉아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훈이를 번쩍 들어올리며 웃으셨습니다. 우리 강아지 나중에 커서 하레비 무술 다 배워서 여자친구들 지켜줘야 한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찐 고구마를 들고 나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애한테 자꾸 뭘 가르치려 해요. 아빠처럼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어야죠. 아버지는 저를 보며 윙크했습니다. 엔지니어도 좋지만 남자는 가족을 지킬 줄 알아야지. 우리 부자처럼 말이야, 안 그래? 집 안가득 우리 가족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정거장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